자, 그럼 바로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1번 문제를 펴보세요. 자, 먼저 행정법의 개념과 법치행정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행정과 행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3번이죠. 우리 행정법은 공법인데 그러려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에 공익과 사익의 구별은 보편 타당하게 존재하는 선언적인 구별인가? 자, 어떤 게 공법의 영역이고 어떤 게 사법의 영역이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게 행정법의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건 사법의 법리가 적용되느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소송으로 하느냐? 민사소송으로 하느냐? 그러한 것들을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공법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객관적으로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정책으로 법률로 규율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가서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4번 나머지 읽어보시고 4번이 틀린 정답인데 독일의 행정법 학자인 오토 마이어가 말한 헌법은 변하여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생소할 수 있겠죠? 그냥 그렇다고 봅시다. 헌법은 변하여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없는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 질문은 그냥 가볍게 보시는 거고 나머지 4개 질문에서 4개 질문을 확실히 알아서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이 설명하자면 오토마이어가 얘기한 헌법은 변하여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헌법은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면 과거의 봉건주의, 근대의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거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시대적 가치가 달라지니까 헌법은 변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가치가 달라져도 하지만 행정법은 그 헌법에서 정한 그런 가치를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기계 부품과 같다는 거예요. 기계 부품. 소프트웨어가 막 달라져서 활동이 달라지는 거지 그 안에 작동하는 기계는 똑같다. 그러니까 헌법에 비해서 행정법은 기술적인 밑에 하부 기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정불변이다.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오늘날은 타당하지 않겠죠. 헌법과 행정법은 서로 일체가 되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이라고 해서 그 이론의 타당성을 전혀 찾을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행정법의 기술적이고 고정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특성은 또 한편으로는 법치 행정을 달성하는데 예측 가능한 그런 수순으로 가니까 법치 행정을 달성하는데 또 중요한 근거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전혀 전체적으로는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전혀 사회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건 너무 과도한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지문 같은 것은 여러분이 눈치로 봤을 때에도 이러지 않을지 않을까? 사회과학이라는 게 행정법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게 딱 100% 그 수학처럼 OX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위험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치로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문. 재량행위의 경우 법률상 근거 없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가? 자,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죠. 할까 말까 하면 어느 범위까지 할까에 재량이 있을 때 거기에 혹을 붙여서 그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은 재량행위와 친합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이고 다음 4번 질문.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치행정의 2가지 핵심 이론이 법률 유보, 법률 우위,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행정을 할 때에는 법의 근거를 둬라. 법률 유보. 그리고 법의 상위법에 위반하지 말아라. 법률 우위. 이게 법치행정의 핵심입니다. 그중에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틀린 지문을 물어보고 있어요. 4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4번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사건과 관련하여 의회 유보 원칙과 행정 유보 원칙을 모두 인정하였는가? 서로 반대잖아요. 의회 유보와 행정 유보. 이 문장 자체로 틀린 겁니다. 수신료 액수를 얼마로 할 건가? 3,000원으로 할 건가? 10,000원으로 할 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그 어떤 행정의 중요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법률로 정해라, 국회가 정해라. 이걸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신료 액수를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라는 점에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행정유보 원칙은 관계가 없어요. 다음 넘기면 5번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통과하셔도 되고 6번 문제로 갑시다. 다음 중 법률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2번이 틀렸는데 전부 유보설은 침해 유보설과 상반되는 입장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인가? 모두 전부 유보설은 즉 법률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행정할 때 법률로 정해라. 이게 이제 오늘날의 법률 유보 원칙인데 그 과거에 법률 유보가 나온 그런 것 중에 모든 행정작용을 다 법률로 정해라. 그럼 행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말 그대로 기계적이지. 전부 유보설은 행정의 어떤 그 탄력성을 취할 수 없고 너무나 고정되어 있고 국가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발전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건 통설이 아닙니다.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오늘날 통설은 중요사항을 유보해라. 헌법재판소 입장인 것처럼 중요사항 유보설, 의회 유보설 이런 것들이 통설이에요. 다음 7번 법률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 전부 유보설이 삼권 분리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주장인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법률로 정해라 라니까 국회, 입법부가 왕이고 나머지는 하부 조직, 즉 권력이 한쪽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국회 쪽에. 이것은 오늘날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8번 문제로 갑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에서 1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견해인가? 모든 영역에 법률 유보가 적용된다? 아니죠. 그 유형마다 즉 급부행정, 침해행정, 유도행정 여러 가지 영역마다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자, 쭉 뒤에 보시면 끝장 이론이라고 해서 핵심을 표나 그리고 판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좀 틀렸거나 좀 껄끄럽다 이런 부분만 좀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법의 법원에서 9번 문제로 갑시다.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4번이 틀린 정답지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 자, 지자체는 자신의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이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 그리고 단체의 지자체라는 단체에 위임된 사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는 기관에 위임된 사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자치사무가 순수한 지자체와 관련된 고유사무 이 지자체의 존립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국가 말고 지자체 네가 고유로 해라. 이건 성격상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는 거고 이것은 법률에서 권한을 분장해 놓은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의 자치권으로 해라 라고 해놓은 근데 이거는 원래는 국가사무이죠. 국가사무인데 국가기관이라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다 뻗어 있기는 곤란하니까 그 지자체에 있는 장을 기관으로 조직으로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관임사무. 그래서 이 두 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관임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조례를 작성한다는 건 월권이에요.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이 특별히 조례로 정해라 라고 법률이
특별히 위임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법률에 특별한 위임을 받아서 기관이임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 그것을 특별히 위임조례라고 합니다. 위임조례. 자, 우리 문제는 이걸 물어봤어요. 지자체의 사물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법의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아니다. 법의 근거 없이도 당연히 지자체 제도라는 것 자체에서 당연한 권한이다 라는 부분이 기억할 내용입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갔어요.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이 틀린 정답지예요.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관습법이 인정되는가? 문장 자체로 틀렸잖아요. 관습법은 불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법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성문법, 말 그대로 성문법, 법률, 문서화된 법률의 기본인 것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습법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보충적으로만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반대 측면, 불문법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이 판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불문법 국가도 불문법이 중심이지만 거기는 성문법 없느냐? 아닙니다. 성문법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법은 보충적으로 주된 한 8, 90%가 불문법으로 움직이고 불문법 국가에서는 한 1, 20%가 성문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성문법이 한 8, 90% 움직이고 한 1, 20%가 관습법으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다음 11번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불문법계 국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법원이라는 게 뭐죠? 국민에게 어떤 행정을 할 때 자발적, 자의적으로 그냥 뜻에 따라서 자유방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두고 법의 근거를 기초로 해서 하라. 이게 법원입니다. 따라서 불문법계 국가든 성문법계 국가든 법원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다만 그 법원의 주된 내용이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12번 조약과 국제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조약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헌법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2번 질문에 2번이 틀렸는데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이원론에는 국제법 우위설, 국내법 우위설, 동의설이 있다. 자, 이원론에서는 이런 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국제법은 국제법이고 국내법은 국내법이다. 서로 다른 거다. 국제법, 그러니까 다른 나라 유럽에서 뭐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구 간의 합의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다. 그건 우리나라 법이 아니다. 그건 국제법이고 우리는 우리나라 법이 따로 있다. 이게 이원설이 이원설. 서로 완전히 다르니까 그 법이 우리와 충돌하느냐? 이런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충돌할 때 국제법이 우선하느냐? 국내법이 우선하느냐? 이것은 충돌할 때만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설에서의 논의죠. 자, 이건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자, 국내법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계층 구조로 돼 있죠. 헌법이 최상의 법이고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 명령이 있죠. 대통령이나 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든 대통령령, 그리고 규칙, 지자체에서 만든 자치법규인 조례. 자, 이런 순서로 위에가 상위법이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충돌할 때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요. 상위법 우선 원칙.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된다. 그럼 이거 무효가 되는 거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무효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무효가 되는 그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법 상호 간에 법률이 A라는 법과 B라는 법이 서로 충돌한다. 이 넘버 2에 해당하는 두 개 동급인 지금 계층적 구조에서 동급인 자들이 서로 충돌한다. 이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A를 적용할지 B를 적용할지 서로 내용이 모순되고 있다. 뭘 적용해야 되느냐? 이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
과거, 구법은 구태의연한 거니까 집에 가고 신법이 적용된다.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임대차, 민법의 임대차에 관련된 법이 있고 그 주택임대차라는 주택에만 적용된 임대차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의 임대차는 일반법이고 주택임대차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 우선한다. 행정도 일반행정과 특별행정 관계가 있을 때 일반행정법 이론보다 특별행정법 이론이 우선 적용된다. 그런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이 개념을 기억하세요. 동순위에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법 사이에 서로 충돌할 때에는 신법, 특별법 우선 원칙, 상위법 우선 원칙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위아래가 있을 때는 내용을 묻지 않고 상위법이 우선한다라는 원칙. 이게 이제 법의 충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충돌한다. 얘네들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한다. 자, 이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노조, 공무원에 대해서 노조를 금지한다. 그런데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노조 인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약이 있다고 해요. 일반법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서로 충돌하느냐? 얘네 법은 얘네 법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는 현재 이원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원설. 이원설은 국제법은 국제법이고 국내법은 국내법이다. 그러니까 일본법 쉽게 말하면 이거 일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에서 만든 법은 우리나라 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걔네들이 어떻게 하든 지들끼리는 그렇게 하라고 해.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이게 이원설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뭐 상위법, 신법, 특별법 이런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뭐가 우선하냐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돌이 된다는 건 일원설입니다. 일원설. 뭐 영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되겠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뭐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이 자기 나라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그냥 하나의 체계 안에 하나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체계 안에.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뭘 우선할 것인가 해서 국제법을 국내법에 우선시키자. 국제법 우위설. 아니다. 국제법이나 국내법이나 순위가 똑같다. 국내법이나 동순이다. 뭐 이러한 학설이 이원설을 전제로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원설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법체계는 이원설. 국제법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얘네들의 법이 우리나라로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편입 절차가 필요해요. 편입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원설이라고 해요. 이원설. 그럼 어떠한 편입 절차가 필요하냐? 편입 절차는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체결하면 되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돼요. 사인. 조약을 체결. 대통령이 체결. 그러면 국내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통령이 체결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체결한 조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모든 나라, 99%의 나라들이 반인륜적인 학살이나 그러한 뭐 지금 그러한 학살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법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 두 개만 국내법으로 편입됐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이 체결을 하거나 사인,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을 학살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뭐 이런 보편타당한 그런 국제법규, 그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해요. 이 두 가지만 별도의 편입 절차 없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법이 된다. 그럼 국내법이 이제 됐으니까 이 두 가지는 국내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충돌할 때 어떻게 볼 거냐? 넘버 2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본다. 따라서 명령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서로 모순되면 상위법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상위법이 돼서 명령은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법률과 충돌된다. 그러면
동급이니까 신법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게 되는 거고, 이 조약 부분은 둘로 나눕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과 그리고 국회의 동의가 없는 조약.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넘버 2로 보는 거예요. 국회의 동의가 없는 거, 대통령이 단독으로 체결한 거니까 얘는 넘버 3, 명령과 동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기 국제법 질서에서 틀릴 게 없어요.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건 이 국내법의 체계, 이게 법의 일반 이론, 신법의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이런 등등의 일반 체계를 먼저 기억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원서를 택하고 있다. 별도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요건 중에 2가지다. 대통령이 사인을 하거나 사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 효력은 얘는 넘버 2, 얘는 넘버 2도 있고 넘버 3도 있고, 국회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는 충돌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교재 12번은 2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자, 넘겨보시면 쭉 가셔서 뒤에 해설에 보세요. 테마에 보시면 뒤에 부분에 법원 해가지고 성문 법원 부분에 양가로 3번을 보시면 조약과 국제법규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표나 설명으로 해놨으니까 이걸 칠판에 있는 이 설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